이제 잠시 뒤면 선고 공판 열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정된 이제 선고 시작이 3시니까요. 네. 이제 한 2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예.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우두머리 선고 공판 이제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비상계엄 선포가 된 지 443일 만에 나오는 이 사법 판단이고요. 예. 이 계엄을 선포한 국정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이 선고가 나오는 건데 이 유무죄 판단 그리고 그 근거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그 형량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 전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지금 곧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 어떤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받는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이렇게 두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먼저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이 군과 경찰을 동원을 해서 네. 이 국회 그리고 선관 이런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봉쇄할 목적을 가지고 왔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고요. 네. 또 이 과정에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국헌 물론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군과 경찰을 부당하게 출동시켰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런 것이 지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우리 김 기자가 이제 크게 두 갈래로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관련돼서 설명을 했는데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각각의 쟁점을 한번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앞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두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내란죄는 내란 우두머리. 내란은 기본적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거고요. 네.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는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직무 범위 내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예. 아니면은 이런 걸 시키는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인정되는 범위가 내란죄 여부인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에서 그 결심 공판에서 얘기한 것처럼 특검에서 상정하는 바는 사실은 내란이 지금까지의 내란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무력 행위를 아래로부터 위로 하는 거를 내란이라고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있었다고 하면은 네. 12.12 그 군사 반란을 포함해서 12.3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위로부터의 아래로의 내란도 가능하다는 거. 충분히 법적으로는 이게 그 규정으로 돼 있었지만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게 사실 받아들여지지는 잘 않았거든요. 쉽게.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걸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그 방점을 찍고 이런 내란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게 되는 목적이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내란죄 관련돼 가지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경고성 계엄이라든지 호소용 계엄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의미는 사실은 그 구성 요건에 있어 가지고 내란죄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헌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국헌 물론의 목적으로 이 부분을 사실은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폭동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있어서는 이거 2시간에 불과했고 결과 발생이 안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양형의 사유에서도 반영될 수 있고 아니면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폭동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그 지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면은 홍장원 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최후 변론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 기자 어떻습니까? 오늘 어쨌든 선고 공판이다 보니까 이 사안이 유죄냐 무죄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재판부가 이제 곧 결정을 하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에서의 어떤 시선 또 전망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제일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두루두루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이제 여러 법조계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상당수는 현재로서는 유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조금 더 많은 상태입니다. 예. 물론 예단하기는 힘들지만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근거들을 보면 이 가늠자가 될 수 있는 판결이 바로 얼마 전에 두 건이 있었죠. 예.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요 두 건을 보면 조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사실관계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얼마만큼 가담을 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재판이었는데요. 두 개가 별도의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둘 모두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 맞다, 내란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형량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책임을 중하게 봐서 징역 23년을 선고를 했었고요. 그렇죠.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의 가담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혐의는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내란을 일으킨 주범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나올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바로 그 재판이에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앞서서 이미 내란이 별도의 재판부에서 내란이 인정된 만큼 이번 재판부에서도 내란이 인정이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다만 여태까지 지금 제가 이제 근거로 든 두 가지 재판 모두 1심 재판부였고요. 네. 모든 재판부는 헌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조금 뒤에 이제 15분 남았는데 15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직위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지금 뭐 김 기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선 두 재판부는 동일한 현상을 놓고서 이것은 내란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방금 김 기자 얘기했듯이 이번 재판부는 그거에 구속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볼 것으로 예상됩니까? 이번 재판에서도 선고 당시에 사실은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사항은 내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판단할 것 같고요. 예.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 있어서도 2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 단계로 내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란에 해당됐을 때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설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내란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재판부는 사실은 법관의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다만 전에 있던 재판부에 있어서 공소 사실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그리고 이런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결론되는 도출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유무죄 관련돼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흐름이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거 공소 기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 있는데 이건 뭡니까? 네, 그런 주장도 분명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절차적 쟁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을 수사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진행해서 이루어진 수사에 기반한 이번 특검 수사는 이 같은 진술, 그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들을 인정할 수 없고 이것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재판에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된다. 그러니까 본안 판단, 그러니까 이게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걸 판단하지 않고 공소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네네. 어디까지 이제 현재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그렇죠. 윤 전 대통령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이 직위원 재판부가 한번 판단을 사실상 약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이 논란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가 공수처에 구속이 됐다가 한번 석방이 된 적이 있었죠. 이걸 석방을 허가해 준 것이 그러니까 구속 취소라고 하는데 구속 취소를 해준 것이 직위원 재판부였습니다. 네. 이 당시 직위원 재판부는 이 구속 취소 사유는 이 구속에 산정하는 정확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일로 계산하느냐, 구속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구속 취소가 되긴 했었으나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설명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언급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걸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직위원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 의식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선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직위원 재판부는 공수처와 관련된 고민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런 부분 관련돼서 공수처가 예를 들어서 수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뭐 나머지 과정은 다시 또 그 이후에 뭐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절차상 진행되는 건데
공수처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그 상황대로 간다면 그 이후의 과정이 없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소 취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그 법조문을 보면은요,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유무죄에 이르기 전에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위법성이 발견이 되면은 그렇죠. 유무죄 판단을 안 하고 그냥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에 있어서는 공소 기각 판결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경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소 기각이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친고죄에 있어가지고 고소가 없는데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를 상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검찰이 이런 경우를 상정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수사에 있어서. 근데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이 공소 기각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공수처라는 어떻게 보면은 생소한 기구, 검찰이 아니라 이런 그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고 사실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은 있지만 내란죄는 없는데 관련 범죄가 직권남용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견을 제시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따져볼 문제지만 공수처의 권한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구속기간 일수 산입에 있어서 뭐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다. 불법 구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직위원 재판부의 구속 취소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니면 좀 어떤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를 봤을 때 기존의 재판에 있어서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있어가지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특검법에 의해서도 보면은 수사 관련돼서 인지한 사건까지 포함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부분은 크게 뭐 이렇게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절차상 우선 첫 번째로 검토돼야 되는 공수처 문제가 넘어가면 지금 재판부는 다시 또 똑같이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내란일 경우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 인정돼가지고 유죄가 나온다면 또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까? 이런 부분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도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일 수밖에 예. 없겠죠. 특히 이제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지금 법조문에 보면 규정하고 있는 형량, 법정형이라고 하는데 네. 사형과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최저가 무기금고 그냥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 다만 이게 여기서만 나와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도 법관의 재량에 따른 장량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일단 구형은 사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센 걸 구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하고 사형밖에 없는데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법정 최저형을 구형하는 것 아니냐. 그러기에는 범죄의 태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무겁다. 이래서 사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선고가 과연 요 세 가지에서 나오는 것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가 뭐 사형을 선택을 하든, 그러니까 먼저 유죄라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에 거기서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해서 감경을 하거나 가중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감경을 하게 된다면 이제 감경 사유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이제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의 선례를 조금 살펴보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어떤 사실상 이번이 초범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전과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이번 비상계엄에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가 적었던 점 그리고 뭐 계엄이 2시간 남짓밖에 지속되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네, 몇 가지 사유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감경 사유로 재판부가 넣어서 네. 감경을 한다면 유기징역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에 감경을 하면 최저까지 내려간다면 물리적으로는 징역 10년형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사형을 선택한 후에 감경을 하면 징역 20년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10년에서 뭐 30년 사이, 50년 사이 이 사이에서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거는 마찬가지로 오늘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이런 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아직 뭐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건 잠시 뒤에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앞선 뭐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중요 임무 종사 했던 사람도 뭐 23년 받고 이렇게 굉장히 유죄로서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것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도 사실상 이 앞선 재판부의 어떤 그 판단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을 상황인데 그렇다면 뭐 법조계도 예상하다시피 이것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당연히 2심으로 가려고 할 건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꾸려진 상황이잖아요. 이게 윤 전 대통령 쪽에는 어떻게 뭐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구형은 동일하게 15년형이었지만 그렇죠. 선고형 자체는 23년과 7년형으로 다르게 나왔습니다. 다르게 나왔죠. 예. 근데 이렇게 양형 자체가 변경되는 이유가 사실 한국은 약간 독일 쪽 대륙법계를 따르기 때문에 성무법주의고 사실은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과 상한이 있고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법관이 법률상 강경, 장량 강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법정의 재량이 굉장히 큰데요. 반면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심원제, 아시다시피 배심원제를 채택하고 있어가지고 유무죄 여부를 배심원이 선택을 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형량을 추후에 이제 판사님이 결정을 하는데요. 법관이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방 대법관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기준, 맨데토리 미니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양형에서 반영될 요소가 매우 작은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유죄를 가정을 했을 때 예. 사실은 보면은 사형 또는 무기이기 때문에 굉장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항소를 할 예정인데요.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의해서 2심부터는 서울고등법원의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아마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부위원이 원래 위촉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재판 그 대법원에서 예규로 그 상정한 그 판사들을 법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2심 재판부로 꾸려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란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으고 빠르게 심리해가지고 여기서 판단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 뭐 그렇게 꾸려지기는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 재판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은 대법원에서 사실은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대법원 안에서 판사라든지 아니면 판사의 배치 같은 경우는 다 재판부 결정이 그 기존에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반면에 이거를 입법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쭉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재판까지 온 것 자체가 애초에 이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에게 이런 내용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은 거가 지금까지 쭉 거쳐온 법원의 판단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나온 결과, 그러니까 1심 물론 이것도 다른 재판부의 그렇죠. 1심 판단입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이 판단을 한 재판부에서는 예외 없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특검이 그럼 이제 최후 구형, 그러니까 구형 당시에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요.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것은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권력욕을 위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또 국가 시스템을 전복하려 한 내란 범행이다. 또 이렇게도 규정을 했었습니다. 네. 또 이에 대해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계엄은 전혀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국회 독재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이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나서 주십사 호소하기 위한 비상벨이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번에 처음 나온 주장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부터 동일한 주장을 계속 펼쳐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오늘 또 재판부가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내란이라고 판단할지 이제 잠시 뒤면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2시 59분 이제 50초가 돼가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곧 이제 재판 절차가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어떤 상황일 테고 뭐 이런 거가 좀 정리가 좀 될까요? 예, 보통 이런 형사 재판에 있어서 1심 선고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지만 선고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을 한 다음에 네. 인정신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이라든지 주소를 물어보고요. 그 이유는 이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바로 법정 구속이 되니까 그렇고요. 네. 그 이후에는 사실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거에 대해서 어떤지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양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형태가 되는데요.